99회 100회를 앞둔 그 가톨릭 독서 콘서트 청담동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참여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보게 된 가톨릭 독서 콘서트 상임위원 최순석 베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가톨릭 콘서트가 벌써 100회를 맞이하고 진행하는 특별한 의미가 깊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독서 콘서트를 시작하기 전에 가톨릭 독서 콘서트 지도신부님이신 미디어 문학 사목과 문화의 복음화를 이끌어오신 김민수 이냐시오 신부님께 시작 기도를 청하면서 오늘 특별한 날 격려의 말씀을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톨릭 독서 콘서트를 시작한 저희는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불광동 성당에 제가 부임을 하면서 그 몇 개월 지나자마자 우리 가톨릭 언론인회 언론인들을 모시고 함께 상의를 해서 그때 가톨릭 독서 아카데미가 창설되었고, 그 가톨릭 독서 아카데미의 주력 사업으로 가톨릭 독서 콘서트를 불광동 성당을 거점으로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톨릭 독서 아카데미와 독서 콘서트의 목적은 우리 교회 안에서 독서 문화를 확산하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광동 성당에 있을 때 매달 사회적으로 알려진 저자를 모셔다가 저희가 그 이야기를, 책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시간을 매달 가졌고요. 제가 불광동에 떠난 다음에 네, 벌써부터 이렇게 네, 불광동을 떠난 이후에는 이제 불광동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지금은 하지 않지만은 제가 이쪽 청담동에 와서 분기별로 또 시작하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본당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도림동 성당, 그리고 중계 양업 성당, 그리고 또한 대구의 김대건 성당, 이렇게 여러 성당이 가톨릭 독서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계속 횟수를 이어가면서 다른 본당에도 하는 것과 또 연계가 되면서 그 횟수가 지금까지 이렇게 벌써 한 7년 가까이 이제 지나면서 100회를 거의 맞이하는 이런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독서 콘서트가 100회를 맞이했다는 것은 대단히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네, 그 100회를 하는 동안 거의 7년 내지 8년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톨릭 언론인들이 단합이 돼서 이러한 일을 자발적으로 그러면서 이 봉사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수도 없이 그 언론인들이 현직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셔가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또 여기에 가톨릭 독서 콘서트에 참여하신 우리 신자분들은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책을 읽는 그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것이 정말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고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또 자발적으로 봉사해 오셨던 가톨릭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또 몇 개의 본당이지만은 또 다른 본당까지 이렇게 계속 확산이 돼서 이런 좋은 그런 책들에 대해서 또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듣고
또 우리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 가톨릭 독서 콘서트 이런 취지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가톨릭 독서 콘서트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오늘 가톨릭 독서 콘서트가 100회를 거의 맞이하는 시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이 책을 통해서 또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구로 사용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톨릭 독서 콘서트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적인 가치관에 또 받아들여서 보다 더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특별히 또 오늘 이 가톨릭 독서 콘서트에 초대된 서정춘 시인에게도 당신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시인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우리 독서 콘서트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발자취를 잠깐 돌아보는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돈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걸 알게 될 거야. 사랑 노래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 거야. 그대가 맘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기쁨이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인생이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중요해.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얄미웁게 자기가 맡은 일들을 우리가 맡은 책임을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사랑해요. 어둠 밤하늘 나누는 단구름 아침이 되면 다시 하얗게 빛나지. 다시 하얗게 빛나지. 새로운 게 네, 잘 보셨죠? 네, 우리 가톨릭 콘서트가 이렇게 우리의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00회가 되기까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가톨릭 신자와 비신자들이 멀리서도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톨릭 언론협회, 가톨릭 출판 신문협회,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협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이제는 서울특별시에서도 후원해 주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가톨릭 독서 콘서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우리 가톨릭 콘서트 100회를 기념을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광주대교구 옥효진 신문주교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오신다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 김진순 중계 양업성당 주임신님께서 축하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네. 또 가톨릭 초대상을 올려하신 김정동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그 소책자를 만들어주신 상일구 시인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정춘 시인이라는 시인의 책을 만들어주신 도서출판 조기조 시인께서 오셨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독서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청담동 성당에서 축가떡과 백설기 300인분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록달 출판사에서 수첩 40권, 생활선서사에서 다이어리 20권을 후원하셨습니다. 출판사 수호소재에서 모지 삶은 이야기, 인생에서 넘버는 때는 없습니다. 큰 글자, 책 20권을 후원하셨습니다. 공감 출판사에서 단행본 50권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가톨릭 콘서트 100회 기념 감사 이미지를 디자인 투데이 고무자 대표님께서 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언론인 울테리아 간사 이금복 프란치스코 도서출판 동lik 회장님께서 도서 20권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행사를 위해서 가톨릭 독서 콘서트 이상효 회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총장님과 모든 위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많은 후원과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후원은 여기 오늘 독서 콘서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축하의 격려의 박수를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점점 깊어가는 가을, 오늘은 특별히 멋지고 아름다운 밤입니다. 강연에 앞서서 피아니스트 정현옥, 바이올리니스트 유성진, 첼리니스트 최연선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목은 피아졸라의 리베라 탱고, 그 다음에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B장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베틀린 피아노 트리오 B 플랫 장조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영준 선생님 참 모시기 힘드신데 이렇게 모시게 돼서 매우 큰 영광입니다. 요즘 히트곡 장사익의 노래 여행이 소정춘 선생님의 직편에 실린 시라는 거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이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정춘 선생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춘 선생님께서는 1941년 전남 순천에서 출생하셨고요. 1968년 신화일보 신춘문예 당선이 되셔서 문단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1996년에 등단 28년 만에 첫 시집 직편을 출간하고 2005년에 봄 파르티잔, 2005년에 귀, 2010년에 물방울은 즐겁다, 2013년에 한국명시 백선집에 캘린더워스 또한 출간 20년 만에 시집 직편이 복간되기도 했습니다. 제3회 박용래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그 밖에도 백자문학상 등 여러 수상 경력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정춘 선생님께서는 문단에서 가장 짧은 시를 쓰기로 유명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큰 울림을 주는 시를 쓰고 계시다는 평을 듣고 계십니다. 또한 문단의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으로서 서정춘 선생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수많은 시인으로부터 존경받고 회자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선생님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 서정춘이라는 시인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죠. 이 전력 소모가 걱정입니다. 귀한 시간을 또 뺏겨서 또 죄송합니다. 제가 일찍이 어느 평화방송에서 제 시를 어느 신부님께서 짧은 두 줄 시를 가지고 강연을 하셨답니다. 그건 몰랐는데 내 후배 시인이 전화가 뭐 그렇게 나고 가깝지도 않는 시인인데 선생님 빨리 평화방송 좀 틀어주세요. 그러고 다 끊어요. 급합니다. 빨리 들으세요. 그래서 뭐 채널 찾다가 뭐 겨우 찾았는데 켜보니까 왜 빨리 켜라고 했는지 야 너 왜 켜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 나는 세상에 명동 성당인가 어디 성당에서 신부님께서 선생님 시를 두 줄씩 그 짧은 시를 가지고 강의한 걸 보고 선생님 같은 그 신부님이 그 시를 낭송하고 강의한 걸 보고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선생님 참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뭔 시인데? 그래서 제 시에 짧은 두 줄 시가 있습니다. 귀. 그게 뭐냐? 하늘은 가끔씩 신의 음성에겐 듯 하얗게 귀를 기울이는 낯달을 도시였다. 이 두 줄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후배 시인은 선생님 난 그 고명하신 신부님께서 시를 그렇게 강의하신 걸 보고 선생님을 다시 볼 뿐만 아니라 저는 시 그만 써도 되겠습니다. 그런 칭찬을 받아서 제가 여기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어느 분이신지는 내가 찾을 수도 없었고 다만 여기 와서 기억이 남으로써 좀 여기 좀 자신이 생기고 의젓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메모를 좀 해가지고 강연을 하겠길래 내가 사실 여기 오니까 나 혼자 와서 실컷 울기 좋은 것 같아요. 와서 그런 생각이 울컥 듭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거 독서 콘서트라 하는데 독서는 뭐 책이 있어야 독서죠.
제가 슬픈 책이라고 봐주세요. 그 아주 슬프고 청승맞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밖에 없는 그런 시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그런 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가장 그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그 수치스러운 기억들을 윤색을 해서 자기를 미화시키는 것, 그건 참 자유행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가난했고 학력도 학력 소개를 안 해요. 학력도 없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야간부 6년을 아이스케이크 장사하고 신문 배달하면서 서점 주문하면서 군청 급사하면서 제가 6년이라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 옥스퍼드 하버드 대학 나온 것보다 더 힘들고 무지 어려운 청소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 출생 자체부터가 좀 슬퍼요. 그래서 제가 슬픈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생후 진행령 늑망령을 앓고 몸 밖에 나왔어요. 근데 그 왜냐? 그래가지고 37일 생후 21일을 37일이라 부릅니다. 그 37일 만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도저히 핏덩어리를 37일밖에 안 되는 21일밖에 안 된 아이를 어떻게 수술하냐? 못한다. 그런데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그 순천, 제가 고향이 순천인데 그 순천 시골에서 옛날 41년 계산해 보니까 1941년 10월 21일 정도에 수술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옛날 의술이 아주 발달하지 않았을 텐데 살아났느냐? 항상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우리 순천 시사, 제가 순천 기독교 옛날 미국 남장로회에서 터전을 잡아서 세워진 순천 내산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장로 계통이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았을까? 핏덩어리인데, 의술이 그때 굉장히 안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 순천 시사를 보니까 순천에 내가 살았던 이유는 순천에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 다음에 제일 큰 병원이 순천이었대요. 믿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그 남방로 교회에서 세웠어요. 그런데 내가 또 조사를 해봤더니 내가 다녔던 모교는 남장로 교회에서 터전을 닦은 것이고 세브란스 병원보다 두 번째 갔던 순천의 알렉산더 병원은 소위 남장로회 선교사에서 세운데 그 대표적 인물이 알렉산더 목사님이 그 병원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다음에 전국에서 순천에 두 번째 가는 병원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래서 살았지. 그 아주 위대한 병원에서 내가 이제 살아날 리가 없었을 건데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내가 확신을 해서 그랬었구나.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면서 저희 아버지 친구가 우리 동네 오장로님인데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집도원 의사 선생이 물론 목사님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기도를 하더랍니다.
살려줘서 고맙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났고, 그러자마자 제가 한 달 만에 제 어머니가 가셨습니다. 칼 맞고 수술했으니 칼 맞이죠. 적배고 그러니까 그 이제 적동량을 다니고 그런데 아버지가 또 어머니 때문에 그 말구르마군 옛날에 뭐 말구르마는 일본 말인데 그때 시제로 말하는 것이 말구르마입니다. 말구르마를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세주고 하나는 아버지가 먹고 살았는데 그 말구르마고 말을 다 팔아먹고 완전히 이제 바닥 난 겁니다. 바닥 났는데 이것도 오두막집으로 또 하나 사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가 말구르마 꾸미면은 알만하지 않습니까? 겨우 한글이나 알고 그러는데 명모 삼천지교가 따로 없습니다. 제 학교가 순천 여자 중고등학교 여가 전물이하면 저만큼 한 20m 저 그런 데서 있어요. 이 순천 여자 중고등학교가 있었지. 순천 남국민학교가 있었지. 초등학교. 그 옆에 순천 저전동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장로교회 성결교회 유치원 아주 두루두루 좋은 환경에서 났습니다. 가정 환경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빈했고, 근데 거기서 내가 제일로 잊을 수 없는 건요, 제가 굉장히 귀가 밝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어느 글에도 썼습니다. 나를 키운 그 파라는 순천여고에서 들려준 명곡이고, 둘째, 그 학교 건너편에 있는 순천 저전동 성당에서 들려주는 새벽 미사 종소리. 그건 가장 추운 날로 가장 포근하게 들립니다. 추워서 뗄감이 없어서 겨우 초저녁에 좀 따뜻하다가 식어버리는데 그 날을 세우면은 순천 저전동 성당 그 미사 종소리가 어떻게 포근하고 이불 속으로 더 들어가서 그 종소리를 듣는 그 맛은요 모릅니다. 안 겪어보면. 그리고 나서면은 순천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들려주는 그 고전 음악들. 이게 제가 얼마나 좋은 환경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 집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다는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좋냐? 국유지가 있었고 공유지와 유유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마구간을 그 국유 공유지에다가 그냥 지었고 기둥 몇 개 세워서 가만히 쳐서 마구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요즘 화장실도 그렇게 있고 저희 집은 10평짜리 오두막이었습니다. 이건 자랑도 아니고 흉도 아닌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 같은 가난하고 공피반 그때 당시 한 80%가 다 좀 어려웠습니다. 예. 술쟁이도 먹고 그래요. 술쟁이도 없어서 못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다행히 교회가 있어서 제가 유년 주일학교를 동네 형 언니들이 데리고 가면은요, 거기 가면은 저희 집은 어둡고 햇볕도 잘 안 들어오고 아주 침침하고 이가 있고 벼룩이 있고 우리 집 지금 생각하기에 노숙자 같은 집이었어요. 근데 그 유년 주일학교 다니는데 언니들이 얼마나 이뻐하고 교회 가면은 정말로 좋습니다. 찬송가가 좋고 다윗과 고리앗의 얘기를 정말 열심히 듣는데 주일학교 판사 형들이 그렇게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나이가 제가 6살이나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니는데 또 내가 조금 외롭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새엄마 밑에서 컸어요. 제 엄마 가셔버렸잖아요. 새엄마 밑에서 크는데 항상 뭐가 먹고 싶고 배가 고프고 껄떡거린단 말이죠. 껄떡거리고 여기 군것질을 찾아서 그 주변에는 논과 밭이 있어서 여름에는 메뚜기, 개구리도 잡아서 구워 먹고, 저 산에 가서 개똥 참외도 얻어먹고, 헐러먹고, 나머지 밭에 가서 가지 오이 따먹다가 또 귀싸대기 맞고, 그래서 그리저리 근데 귀싸대기 맞았던 것이 지금도 안 잊혀요. 얼마나 내리는 그냥 이게 그때 나도 울고 기도 울었어요. 나도 울고 기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회상하면서 쓴 시가 이런 시가 있어요. 그 관음 볼관자 소리음자. 근데 이게 원래 제목 없이 내 친구 중에 땡초가 있어. 땡초 스님. 야, 너 이거 좀 봐봐. 제목이 뭐야? 공부 꽤나 한 사람인데. 관음이다, 관음. 그렇게 또 그럴싸해서 관음으로 발표했는데, 뭐,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려서 배고파서 오이밭 주인에게 얻어맞은 귀싸대기. 이제 와서 괜찮다고 허탕치듯 사라져버린 슬픈 귀울음. 그렇습니다. 시를 잘 안 읽으셔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좀 다시 어려서 배가 고파서 오이밭에 가서 오이를 따먹었는데 주인한테 들켜서 귀싸대기를 맞았다. 그랬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이수와서 판거하니까 그 귀싸대기 맞은 때린 사람도 용서가 되고 나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용서 관세음 불가에서 이 땡초가 그게 관세음 보살이요 그렇다. 그래서 이런 시가 몇십 년 그 6살에 얻어맞았던 것이 몇십 년 후에 이가 시 한 편이 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야말로 신상고초를 겪으면서 살아온 과정에 이런 시도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제 집 저보다 8살, 9살 먹은 형님이 있어요. 이 형님이 그 초등학교 제가 다녔던 야간부를 다니다 말고 초등학교 사원으로 갑니다. 급사로 가는데 이 형이 나도 그때 이제 국민학교 1학년을 가죠. 우리 형님이 저를 자퇴를 시켜요. 우리 아버지하고 형님만 알고 너는 시킨 대로 해라. 너는 좀 이따 내년에 가라. 왜 그러냐? 몰라. 그래서 뭐 학교 안 다니면 좋지. 그리고 그랬던데 앞불사 우리 형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형인지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 2학년 책까지 네가 1년 동안 공부해. 엄청나게 거의 아주 호랑이처럼 무섭게 했어요. 그 이유를 다음에 알고 봤더니 그런 이유도 있대요. 그래서 왜 자퇴를 시켰느냐.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완전히 아주 스파르타로 아주 저를 아주 그냥 안 읽고 또 읽거나 하니까 이제 일기를 써라는 거예요. 일기. 제가 우리 형님이 그렇게 원수처럼 비웠던 일기가 나를 시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일기를 제가 그때부터 쓴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썼으면 제가 10몇 년 썼습니다. 일기를.
근데 그게 지금 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런 기억이 나서 이 얘기를 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는 놀고 싶어요. 그 놀기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산이 있고 밭이 있고 개천이 있고 틈만 나면 거기가 놀아야 되는데, 또 거기서 우리 형님이 그날 일기를 써서 검사를 해요. 너 어제 그러면 북어채가 아니고 어디 가서 놀고 가냐? 왜 귀싸대기 맞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건 채워놓고 우리 형님이 무서울 뿐이지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지금도 생각하면 윤현 씨가 원망스럽지 않고 나는 정말 행복하게 컸구나. 배고팠지만은 배고팠기 때문에 들로 산으로 온갖 그 먹이 찾아서 또 놀이 삼아서 도마뱀을 또 많이 잡았어요. 개구리도 많이 잡고 메뚜기도 많이 잡고 참새도 겨울에는 참새도 형 따라서 많이 잡고 이거 맛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참 잘 살았다. 나 나름대로 내가 그런 어렵사리의 유년기를 안 보냈더라면 내가 시인이 못 됐을 것이다. 또 우리 형님이 일기를 써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자양분이 됐겠구나.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뒷산에 가서 도룡룡 잡은 거. 누가 제일 많이 잡느냐. 그런데 그때 와서 제가 다음에 서울에 와서 취직을 했더니 그때만 해도 69년인가 70년대 타이프라이터 쳐서 요즘 기계 그런 거 없습니다. 타이프라이터 타닥타닥 치는데 그걸 보고 섬뜩한 걸 느껴져요. 왜? 그 도룡룡 도마뱀이란 거 꼬리를 딱 치면 딱 치고 도망가지 않아요. 푸닥푸닥푸닥 도망가는 거. 그거의 섬뜩하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려서 우리 옛날에는 우리 전국에 많았었잖아요. 특히 우리 순천에는 들판에 언덕 있네, 언덕 밑에 꺼적떡이 펴놓고 나병 환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진다. 그거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한 편의 시를 또 씁니다. 그 시가 이랬습니다. 도마뱀 부치, 부치 무슨 과를 말한 거요? 부치. 슬픈 문둥이 시인 하나운이 잘게 뛰어다닌 도마뱀을 보았다면 그의 떨어져 나간 발가락을 도마뱀 부치로 분류했을 것이다. 내가 하나운이 돼서 나병 환자가 돼서 손가락이 발달하게 했고 그런 것과 도마뱀이 딱 잡으면 또 꼬리치고 가지 않아요. 그게 파닥파닥 도망가는 거, 타이프라이터 치는 거, 섬찍섬찍 하는 거. 그게 어렸을 때 이런 한순간의 체험 경험들이 이렇게 몇십 년이 돼서 시가 되고 그럽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무슨 과거지향적인 시만 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 있다가 그래서 또 하나는 다음 이 시도 이제 도마뱀을 쫓아서라는 시가 또 도마뱀 시리즈를 제가 그 기억으로 대여서편을 씁니다. 그럼 도마뱀을 쫓아서라는 거 쫓아서 확 쫓아버린 거 아니라 찾으러 도망간 도마뱀을 쫓아서 따라간다는 것이 쫓아서입니다. 한때 나는 타이프라이터를 일컬어 나의 손가락을 타닥타닥 잘라먹은 섬뜩한 피부치라고 괴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고 잘라먹힌 나의 손가락은 도마뱀을 쫓아서 들로 산으로 달아난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이 얼마나 자연 생태적입니까? 지금도 제가 생태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생태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이런 것을 생태학 책도 읽어보고 어쩌고 하니까 이런 시가 또 쓰여진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쓰여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렇게 노는데 제가 하필이면 제 웃동네에 또 고아원이 있습니다. 고아원
고아원 아이하고 이렇게 이제 친교가 맺어져요. 고아원 아이. 애들은 정말로 저보다 더 그 야성적이고 아주 그 약동에 가까운 개구장입니다. 제가 이제 그 총기로 놀게 되는데 그 골목대장 따라하느라고 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수천 여자 고등학교 울타리 때 물 빠져나온 수로를 기어 나가서 방학 되면 수천 여자 요거에 유리창을 빼와라. 그리고 그 형은 유리창을 빼면 우리는 받아서 가서 엿을 바꿔먹고 그러다가 또 학교 그 선생한테 잡혀가지고 참 그때 말로 오지게 터지기도 하고 뭐 그런 악동 짓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은근히 재밌습니다. 내일은 또 저쪽 응습한 데 가면 그 방학 때는 그 선생들이 안 오잖아요. 소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 그 학교 바로 그냥 옆에 살았으니까 또 오늘은 남국민학교 유리창 빼러 가자. 이 고아원 출신이 선수야, 선수. 어디서 따닥따닥 딱 받아가지고 탁 도망가서 옆 가서 공덕대장한테 주면은 또 계급을 하나 더 줍니다. 너는 오늘 상사야, 너는 특무상사야. 그런 그 악동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저희 아버지가 소장농이 있었는데 그 소장농이 하필이면은 순천 저전동 성당 옆에 논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동네 부자 그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한테 소작을 줬어요. 이 소장농이란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쌀이 세 가마니 나오면은 뼈 빠지게 두 가마니는 땅임자가 먹고 한 가마니 얻어먹으려고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그러한 것을 소위 삼분편작이라고 합니다. 그런 악랄한 시절이 있어. 지금도 사실은 하청 주고 그런 게 다 그겁니다. 예? 정말 이거 아직도 이건 너무 못된 자본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동네에 가톨릭 때는 세실리아가 있어요. 여자애인데 야, 자꾸 성당 가자. 야, 성당인데 야, 성당 종소리가 성당 그 종소리가 누가 치냐? 하나님이 치냐? 아니야. 저 종지기가 있어. 근데 니 왜 그래? 그래서 야, 나 그 좀 종소리를 좀 종 좀 보러 가자. 이게 굉장히 귀가 민감했던 것 같아요. 꼭 확인하고 싶은 그 소리. 그래 갔더니 갔어요. 근데 그 쇠실리안에 내 혼자 가버렸어. 왜 그랬는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책장상에 수녀님께서 불러요. 근데 저쪽에서 오는데 와서 갔더니 그때 당시로는 그 어떤 동화적인 표현을 하자면 성모 마리아님이 그러신구나. 그랬더니 이렇게 풀으면서 왜 왔냐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종을 듣고 왔다 그래도 그렇고 거기서 부끄러워서 막 도망을 와버렸습니다. 그게 그 이로 나는 그 성당 종설에 지금도 괴롭고 참여하는가 그럴 때는 순천여고의 그 고전음악이나 성당 새벽 그것도 겨울 새벽에 미사 참 듣기 좋습니다. 요즘은 종을 못 치게 했어요. 그러다가 야, 그 참 나한테는 굉장한 음악이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나 유소년기를 8알은 순천여고 고전음악과 성당 미사 종소리다. 근데 이제 그래도 학교 다니는 것은 교회 다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회 종소리는요 다릅니다. 뭔가 그때 땡그랑 하는데 성당 조당에서 땡그랑 그리고
또 하나의 소리는 제 아버지께서 말구루마를 끌고 늦게 돌아오실 때 아버지가 오시나 저 귀를 기울여서 말방울 소리가 들리면은 아버지 오신다. 가서 쫓아가서 사탕 사왔어? 그러봐. 사탕 안 사오면은 아버지 나빠 그렇게. 근데 그러한 귀 듣는 것, 성당 종소리, 교회당 종소리와 달라요. 굉장히 성당 종소리는 부근오고 느슨하고 조금 뭐가 사색적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는데 교회 종소리 급해. 야, 너 죄지 시간도 없어. 땡그랑 하고 막 가야 됩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이 급하다. 근데 이제 다음에 그 절간 동경 소리는 다 내려놔라. 내려놔. 그쪽 수로로 방아착. 무거운 거 들고 있죠. 내려놔 버려라. 그 소리 아닙니까? 방아착. 그런데 그 소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제가 그 음악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 음악을 거의 다 순천어구와 성당 종소리와 교회당 종소리, 아버지 말방울 소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이건 참 말하기 어렵지만은 집에서 있으면은 저희 새엄마가 내가 나쁜 짓을 하면은 좀 매질을 당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새엄마 노릇하기 힘들고 자식 노릇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나는 우리 새엄마가 정말로 보고 싶고 나를 안 죽이고 키워줬잖아요. 한 살 때 핏덩어리를 가지고 그 우리 엄마도 바보지. 그 우리 누나 둘 형, 나 있는데 이 집에서 오두막 집에서 10평짜리에서 왜 살았으면 나가버리지. 그런데 한때 저희 아버지가 일하다가도 말고 우리 엄마가 도망갔는가 싶어서 이러다 말고 쫓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도 다음에 얘기를 하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지금 생각해 아버지보다 나 생모보다 그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머니한테 내가 나쁜 일을 하고 그 악동 고아원 출신 교회 때문에 우리 골목대장인데 교회 때문에 자꾸 내가 동네에서 뭐 나쁜 짓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항의가 들어오고 이제 아무리 좋은 엄마라도요 자식이 말썽이고 그러면 다 거칠어집니다. 예, 그래서 나는 우리 두 누나 형은 우리 새엄마를 나쁘다고 욕을 하는데 나는 강력하게 그러지 마라. 니는 네가 키워줘서 그러지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한 여자의 새엄마라는 이름의 한 여자를 생각해봐라.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나는 강력하게 해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복동생을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온갖 100%다 책임을 졌습니다. 어머니한테 은혜 갚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나를 가장 사랑하고 동네에서 참 효자다. 어려서 매 맞고 죽일 놈 살린 놈 어머니하고 만날 싸우던 놈이 커서 저기 이복동생을 저렇게 보내고 생활비까지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 왜? 좀 커서 두 누나는 큰 누나는 서울로 식모살이 가고 작은 누나는 동네 아이보게로 가고 저 남아서 저는 3살짜리 1살짜리 새엄마가 난 동생 자장가나 불러주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나쁜 짓을 해서 제가 자꾸 아버지 말구르마를 타고 나가기를 바라요.
아버지 나는 나 말구르마 타고 나갈 거다. 이제 어느 날 그래라 라고 말구르마 앞자리에 딱 타고 갑니다. 근데 말이요 따닥따닥따닥 하는 그 말발굽 소리 그것도 굉장히 듣기 좋고 그 말이 또 똥 싸는데요. 이야 그거 정말 우리가 그 미학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모찌처럼 통통을 톡톡 싸는데요. 이야 그거 기사 내가 그 말똥 냄새가 알고 봤더니 제가 우리 아버지 저 여물 썰 때 삭두 지를 때 나는 아버지가 너무 저 지푸라 이렇게 넣으면서 싹싹 썹니다. 여물 썰 때. 그러면은 그것하고 쌀기하고 이렇게 삶아서 말을 먹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진짜 말구름에 앉아서 말똥 싸는 걸 보니까 아이고 싸는 것도 이쁘고 거기도 냄새가 정말 좋아요. 나보고 거지 같은 말을 한다고 할 건데 전혀 말집, 볏집 삭은 냄새하고 쌀게 삭은 냄새가요. 인간이 제일 더러 흉악한 냄새를 낸 사람이 인간입니다. 근데 말로요. 정말로 향긋해요. 정말입니다. 향긋하고 그래도 하필이면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뭐 안 사주나 하는데 야 그게 차라리 그 냄새가 좋아서 코가 벌렁벌렁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이거 제가 살아왔던 얘기니까 진부하다든가 치사하게 듣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바로 또 이제 일기를 썼잖아요. 근데 그날 일기를 뭐라고 썼냐? 이게 오늘 아버지가 풀빵을 사줬다. 말똥 냄새가 좋았다. 이런 일기를 몇십 년 후에 다 조사하는데 그런 걸 발견하고 그랬었구나. 그것을 회상해가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오늘 그 푸른 말똥이 그립다. 나는 아버지가 이끄는 말구르마 앞자리에 쭉을 쳐 타고 앉아 아버지만큼 젊은 조랑말이 꼬리를 쳐들고 내놓은 푸른 말똥에서 확 풍겨오는 볏짚 삭은 냄새가 좀 좋았다고. 말똥이 춥고 배고픈 나에게는 따뜻한 풀빵 같았다고. 1949년 하필이면 어린 나의 일기장에 침 발린 연필 글씨로 씌어 있었다. 오늘 그 푸른 말똥이 그립다. 이런 시도 있습니다. 좋으시면 박수를 쳐주시든가. 듣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좀 길을 좀 도와주십시오. 듣기 싫어도 너 잘한다 야 그냥 오래 해야지 기가 좀 나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칭찬에 약해요. 칭찬에. 참 칭찬에 인색해. 그러다가 이제 이런 세월이 있어서 어느 날 나는 이제 말이와 아버지 같고 우리 아버지가 말 같고 말이 우리 아버지 같고 굉장히 교감이 됩니다. 말하고 굉장히 말을 내가 이뻐하게 되고 이쁠 정도가 아니라 아침에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요 말이 배가 고프면요 새벽에 말바닥 그 판자를 깔지 않아요. 드득드득 긁힌다. 밥 주라고. 그럼 오늘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말이 밥 주라 그런다. 말이 밥 주란다. 내가 줄까? 네가 좀 한 주걱 퍼줘라. 그러면 말 주면요 그 염을 씹는 소리 또한 말이요 염을 씹는 소리 또한 대단히 음악입니다. 음악이 꼭 무슨 피아노 바이올린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참 듣기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소리는 다 음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드디어 저희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도 커서 마부가 될란다. 그래? 아니 나하고 생전에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 소위 원시적으로든가 동물적으로 나를 사랑했습니다. 불쌍하니까. 아주
차라리 그 동물적인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이쁘니까 막 얼짱,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여기를 물고 어디 갔다 오면은 담배 가리 묻은 떡 사탕이고 갖다가 줍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하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머니하고 싸워도 내 편이지. 어? 누나 형들하고 싸워도 내 편이고. 죽을라다 살린 새끼인데, 막 일방적으로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은 어머니 그 생모 사랑은 못 받았지만은 정말로 사랑의 힘 무섭습니다. 사랑해본 자만이 사랑한다고. 나는 저희 아버지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남을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을 정말로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아버지 나도 커서 마부가 될란다 그랬더니 난생 처음으로 오이밭에서 맞은 기사대기 이후에 나 아버지한테 지금 그 한 번도 싫은 소리 너 이놈 소리도 안 들었는데 그날따라 그야말로 기사대기를 또 맞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아버지가 갑자기 악마가 된 거예요. 악마가 돼서 아니 나 이럴 수가 얼마 큰 소리 한마디 하나진 아버지께서 기사들 때려놓고 그 분노하는 얼굴 표정이 악마처럼 보입니다. 악마. 그래서 눈물로 그날 일기를 쓰는데 우리 아버지야 갑자기 악마다. 우리 아버지는 악마다. 나를 이렇게 해놓고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끌고 마구간에다 쳐박아 버렸어요. 니네 여기서부터 말하고 자라. 야, 그때 우리 새엄마가 참 착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형 누나들은 별로 악감정인데 나는 참 우리 새엄마한테 고맙습니다. 근데 그날에 또 추억으로 제가 또 시를 하나 쓰죠. 제목이 동화입니다. 동화. 근데 어느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마부 자식의 몸에서는 망아지 냄새가 난다는 내 나이 9살 때 나는 아버지만큼 젊은 조랑말에 그 말머리에서 흔들려서 짤랑거린 노쇠방울 소리가 하도나 좋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커서 마부가 되겠노라. 마구간에 길든 조랑말의 동그랗고 검은 눈동자 속에 얼비친 별 하나 별들을 들여다보며 별밤지기로 놀았습니다. 이런 날 밤이면 이 작은 조랑말의 노쇠방울 소리가 밤하늘로 날아올라 별빛에 부딪혀 영롱하게 바스라지는 소리를 귀가 시리도록 우러렀던 나만의 황홀한 밤이 있었습니다. 정말 황홀했습니다. 여름에 더운 날 마구간에 말리 아버지가 그날 쳐박아 버렸는데 슬픔은 어디로 가버리고 악마도 안 보이고 야 맑은 눈동자에 보니까 말 눈동자에 별빛이 보인단 말이야. 말로 흔들면 노쇠방울 사라 차는데 하늘로 날아 별빛 오고 탁 부딪혀서 바스라지는 그 영롱한 별빛 부스러진 소리를 제가 듣고 이런 시를 쓴 겁니다. 이게 그런 시를 썼듯이 이런 환상적 동화에 이어서 갑자기 어느 날 6.25 전쟁이 터져요. 6.25 전쟁이다 그럴 때 갑자기 저희 아버지는 10평짜리 부엌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방공호를 파자. 그 난리예요. 이거 자체가 방공호인데 뭔 방공호를 또 파냐 이 말이야. 근데 제가 그때 참 세상에 이건 뭐 제 이런 얘기는 뭐 고백성사 비슷이 들어주세요. 근데 제가 한 말이 그야말로 후배 시인의 시 중에 슬픔만한 걸음이 어디 있으랴. 그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슬픔만한 걸음이 어디 있으랴.
그런 시를 쓴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대목에서는 슬픔만한 걸음이 어디 있겠습니까를 빙자해서 이 슬픔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저를 뭐 감상주의자라든가 뭐 그렇게만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났는데 그날 그 시를 썼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구절. 방공호사고 난리요. 삽까지 오라. 곡괭이가 와주라 안 돼. 그때 하는 말이 하다 그 배고픔에 시들려서 저한테 아버지한테 한마디. 그 구절은 안 있습니다. 아버지 밥이나 먹고 죽자. 아버지 밥이나 먹고 죽자.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오늘 또 형제들을 만나면 네가 그 말했다. 오지금은 네가 배가 고파서 그랬을까? 참, 야, 누님 그래 안 해. 우리 한국 근대사를 보면은 나 같은 사람 80%였어. 말들을 안 해서 그러지. 다 그래. 뭐 그때 잊어버리자. 근데 그건 내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잊어버린 시, 그건 언젠가 찾을 것이고, 그래서 다음에 현지근데 이제 그만 피난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피난은 제 원적지가 순천만입니다. 순천만인데 순천만에서 약 8km 떨어지면 시내에서 이제 저는 학교를 다녔고 초중고등학교를 제 피난처를 원적지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야말로 또 다른 저한테 호기심 천국에 빠져 있는 저한테는 정말로 좋은 놀이터입니다. 거기에는 갯벌이 있고 갈대가 있고, 야 정말로 뻘밭에 가서 개 잡고 짱뚱이 잡는 재미. 소뜯기고 또 밥. 네 오늘 낮에 밥 얻어 먹을 밥 한 그릇 먹으려면은 가 소뜯기고, 사실 밥벌이로 소뜯기로 갔습니다. 집성촌에 가니까 소뜯기고 와. 대밭에 가서 개똥 주워와. 개똥은 왜요? 5짜리 할 때 걸음이야. 그런 짓을 많이 해서 망태 메고 개똥 주워오고, 그걸 안 내면 팽개쳐서 가면 갯벌에 가서 개 잡고 짱뚱어 잡고 찔개 잡고 그런 놀이를 원 없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다 제일로 안 잊힌 것이요. 그것도 다 못 잊지만 어느 날 소를 몰고 사촌 나한테 촌수로는 내가 위인데 나이 많은 나보다 한 10살 많은 분이 야 정춘아 제가 소뜯기로 가자. 그래서 순천만에 갯벌을 막아서 간척지가 있습니다. 그 언덕에 소를 뜯기는데 이 양반이 너 여기서 잘 있건 또 소만 어디로 간 것만 보고 있어. 신은 어디로 간 거야? 나는 보는데 그 소 뜯기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 순천만으로 유명한 흑두루미가 유명하지 않아요. 가보셨습니까? 순천만? 네, 제가 순천만 사람입니다. 저 원적지가. 그런데 그 어렸을 때 그 흑두루미 울음소리, 참 새벽이면 듣기 좋습니다. 그게 나는 그 소리가 굉장히 발달된 나이인 것 같아. 근데 그 흑두루미가 굉장히 환상적이고 그랬더니 어느 날 소를 듣기다가 언덕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어. 그런데 그 잠이 든 대낮에 언덕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세상에 꿈에 보았던 것을 시로 쓴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난한 농사꾼의 아이였을 때 나에게는 아직 일러 농사일도 없어서 심심찮은 밥벌이로 나무 소나 먹이다가 언덕에 풀어져 잠이 든 꿈에 하늘을 파랗게 쳐다보는 사람을 보고 쫓아와주는 학이 있었습니다. 동그란 햇덩이를 머리에 찍어 달고 목腾터지게 울음으로 소 있는 내 곁에 신처럼 내려앉아 주었습니다. 나는 속곱이 말아진 채 다락 같은 학을 타고 하늘 높이 소를 몰아 올랐지만 그만 내 황홀했던 어린 날에 가장 어린 꿈이 되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 꿈이 그리워 숨이 가파 오른 채 이 시를 씁니다. 이런 비록 소뜯기고 밥은 먹을 어떻겠지만 이런 또 아름다운 선물을 하늘은 줘요. 그래서 이런 시를 썼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피난처에서 그 일곱 식구가 이제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함지박 타고 밀고 뿔밭을 타고 나가서 전어를 주워온다든가 뭐 짱뚱이 개를 주워오고, 그렇게 해서 근근히 그 자자손손 대구달성서 집안인데 한 100몇십 가구가 됩니다. 거기서 그 일가 친척 집에서 도와준 걸로 얻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하고 또 나쁜 짓을 또 쫓겨갑니다. 동네로. 이제 도망가는 것이 갈대밭 갯가에 갈대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다섯에서 네 엄마 계모다. 너 왜 그런 말을 하냐 이 말이야. 걔 엄마가 지혜미 같으면 옷을 이렇게 안 입혔을 것인데, 어? 옆에 사람들이 자꾸 네 엄마가 계모다. 나는 암시라도 하는데, 나는 우리 엄마가 죽었을 아무 흔적이 없는데 자꾸 옆에 사람들이 네 엄마 계모다 의붓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점점 내가 세뇌당한 거예요. 그 하나 떼면은 옛날 읽었던 장화홍련 콩쥐 팥쥐, 팥쥐 엄마인가? 그런 생각도 해가면서 그러다 가니까 저도 약간 뭐가 나고 그랬어요. 그러다 어머니한테 또 나쁜 짓을 하고 쫓겨나는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주변에서 자꾸 네 엄마가 생모가 아니다, 계모다. 우리 큰집 큰아버지도 그러고 큰어머니도 그러고 조금만 내가 좀 초라하게 본 나쁜 것이 옷을 새끼를 이렇게 입혀놨다고 하면서 아이고 막 굉장히 공격을 하고 내가 갑자기 더 슬퍼지고, 그래서 그날도 매를 마고 하는데 그 순천만 갈대밭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데 아까 그 소매했던 그 근처입니다. 어느 날 개가 한 마리 딱 나와서 칠개입니다. 뿔개 뭐 칠개.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개 한 마리가요 거품을 물고 보글보글 개가 있어요. 근데 저도 슬픈가? 어른 심정에 나도 슬픈데 니도 슬프냐? 그러면서 갑자기 새엄마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이제 새엄마 생각이 난 거야. 나는 정말 우리 엄마는 어떻게 생겼지? 이 사진 한 장 없는 집안이었어요. 사진이라도 한번 보장 계단가 없다. 내가 그럴 여유가 어디 있었거냐, 아버지한테. 참, 아버지 바보다. 그런데, 이게, 그날, 유난히 개 한 마리가 거품을 물고 있는 것이 내가 우는 것과 같은, 그래서 어느 날 또 한편의 시가 됩니다. 뭐냐? 아직 이제 개가 밀물 때가 아니니까 썸을 때는 물에 잠겨서 잘 안 올라오지요. 아직 밀물 때가 아니다. 아까부터 꽃게 한 마리가 잠자코 거품을 풀고 있다. 찡한 눈물 같고 사라지는 슬픔 같은 2살 때 죽은 어머니의 목소리 귓전에 들린다. 울지마, 울지마. 가로 속에다 넣어놨습니다. 이게 여기서 2살 때지만 만 1살 때니까 피라가니까 뭐 우리 나이로 2살 때죠. 예, 그런 시도 쓰게 된 역사가 있고, 그렇게 해서 구입팔이 되고 우리 본가로 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 아버지가 수호작으로 얻어놨던 변나무를 갔어요. 구입팔이는 이제 나락이 조금 익어서 훑어서 좀 삶아서 올뱃살이라고 해서 이렇게 찐쌀을 만듭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누가 다 훑어가 버렸어요. 기사 한 마리 정도에 그걸 훑어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쌀 한 주먹 넣고 물 한 바가지 붓고 시래기 넣어서 그냥 그걸로 먹고 연명하고 말하죠. 그거 저만 그랬겠습니까?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아버지는 다시 말구로 바꾼다고 형님은 또 초등학교 급사로 가고 큰 누나는 우리 고향 사람이 서울에 와서 돈 잘 벌고 잘 산다는 집으로 칭모사지를 갑니다. 이제 옛날 말에 있잖아요. 논 한마디기 사지 말고 입안 나를 들어라. 그런 걸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러듯이 우리 그날 칭모를 하는데 근데 갈 때요. 메이드 인 US에서 우유가리 깡통이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타리박 같은 거 있어요. 거기다가 흙을 채워가지고 봉숭아를 심어서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들이 손톱에 물들이고 그랬는데 우리 누나가 가면서 봉숭아 꽃을 이게 철 지났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철 지난 우유가리 깡통에 심어진 철 지난 봉숭아 꽃을 따가지고 한 주먹 따가지고 보자기에 넣어요. 근데 가다가 한 주먹 더 따야겠다고 오면서 이 장면 참 눈물 나오네. 돌아보면서 나를 껴안고 울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이 몇십 년이 돼도 안 잊혀서 시가 되대요. 그래서 봉숭아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제가 북콘서트의 슬픈 책이다. 슬픈 책으로 읽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또 슬픈 시를 써야 되고 꼭 슬픈 시만 안 그립니다. 그런 시만 일관되기지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럽니다. 근데 봉선화라는 시가 있는데 나는 가난뱅이 우라비의 작은 딸 봉선화를 그렇게 봅니다. 그 오버랩을 시키죠. 봉선화에다 나는 가난뱅이 우라비의 작은 딸 나의 배고팠던 누님이 아이 보게 떠나면서 보고 울던 꽃. 울던 꽃이 어떤 꽃이냐. 석양처럼 남아서 울던 꽃. 석양처럼 남아서 이 시 쓰려고, 이 한 구절 쓰려고 참 제가 시를 많이 못 써서 솔직히 오래 걸렸습니다. 석양, 그 슬픈 누나의 심정과 늦봉숭아 꽃을 가는 그 시드는 그것이 석양에 지는 햇빛과 같다. 이런 것을 제가 나름대로 희화시켜서 근데 뭐 또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작은 누나는 또 입을 하나 들어야 되니까 아이 보게도 갑니다. 나는 이제 요새 3살짜리와 1살짜리 아이를 봐야 돼요. 이복 형제. 우리 아버지는 별나고 없으면서 그런 새끼를 많이 낳는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뭐 나만 얘기만 본 거 아니고 어머니도 할 일이 많죠. 너무 또 품팔이도 가야 되고 빨래도 가야 되고 뒷산에 가서 뭐 나물도 캐야 되고 그 순간순간 내가 애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 때 살다가 심지어 제가 6학년 때는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갑니다. 아이스케이크. 하여튼 보리쌀 한 대라도 팔아야 됩니다. 아이스케이크 학고장 열이 미고 모난 학고장을 메고 아이스케이크 안고 아이스케이크 안고 아이스케이크 기가 안 팔리면요 얼음은 녹고 녹아서 바지가랭이 들고 고무신에 물이 들어가서 뽀각뽀각하고 이가 참 왜 그리 안 팔려? 또 아이스케이크 장사들은 왜 그리 많아요? 여기서 아이스케이크 하나 부르면 서로 어디다 잡아뜨리는 넘어진 놈 난립니다. 네. 그런 시절 제가 겪어서 6학년에 그것도 참
안 되면 또 아버지하고 맞춤 기계가 있어. 거기 또 나무도 다녔습니다. 나무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5학년을 보냈는데 그 아까 왜 우리 형이 나를 자퇴했을까? 그걸 얘기를 해야 하는데 놓쳤네요. 우리 형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야간을 중퇴하고 초등학교 사원으로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나를 자퇴했던 이유를 알았어요. 그 1년 사이에 너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국어책만 달달 읽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근데 간단해도요. 그때는 월사금을 냈습니다. 초등학교도. 우리 형님이 그 학교 초등학교 가니까 제가 부정 입학 지금은 완전히 거의 쇠고랑 찰 일이에요. 우리 형님이 사원이니까 교장한테 말 잘해가지고 나는 월사금을 안 주고 가게 되죠. 그것이 사전에 모의가 돼가지고 나를 학교를 자퇴시켰던 것. 그러니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제가 슬픈 책이라고 한 거예요. 그겁니다. 북콘서트 따로 없어요. 고급 책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심지어 이제 하고 중학교 야간 중학을 갑니다. 뜻밖의 제가요. 생각지도 않는 이놈이 나 진짜 매산학교 야간부 있다더라. 아버지 나 매야나 야간부. 그래서 갔어요. 그때는 뭐 야간부 학생은 뭐 주간부 학생이나 그냥 서로 오라 한 거니까 뭐 국어가 빵점이든 뭐 상관없어요. 입학만 지원은 됐습니다. 야간학교를 갑니다. 야간학교를 이때부터 제가 길을 잘못 든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신문 배달, 이제 신문 배달 자리도 어렵게 구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면서 다녔는데 아까 내가 하필 여기서부터 잘못했던 건 독자 구독체 중에 서점에 이제 신문을 넣게 돼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때 1등짜리 친구들을 그 서점에서 만납니다. 그 친구들이 서점에서 신문 배달하고 야간부 다닌다며? 그랬는데 얘들 최근에 나 귀에 들리는 소리가 너는 영랑 시집사, 나는 저 서울 시집 살 거야. 그리고 난 듣도 보도 못한 걸 살아. 무슨 소리야? 여기 보니까 그 시집에 어디 나도 보자. 보게 된 것이 그 화근이에요. 그 어렵고 슬픈 아이가 김서울 시집을 보는 순간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서울이란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서점 사장은 누구냐 나와 가는데 우리 구독자지만은 나 주일학교 다닐 때 반사했던 형이요. 그런데 반사님 나 이거 빌려주면 좀 안 되냐고. 야, 이 자식아. 이거 큰 책방 아니요, 임마. 새 책이요. 네 월급 받아갖고 사, 임마. 그럼, 야, 알았습니다. 책방에서 한참 보고 있는데, 야, 너 다음에, 그러면 좀 빌려주라고. 친했잖아요. 주일학교 반사하고, 그 집에 뭐 만날 신문 배달 해주고, 그 집도 책도 산 것도 있고, 근데, 야, 20을 좀 빌려주게. 그러면은 책가루를 다 카바를 해줬어요. 가서 입고 내가 만약에 손 때 묻었다면 네 사는 거야. 이러고 저녁 내 벗겨버렸습니다. 호롱불 밑에서 전기불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석유불 밑에서 그걸 저녁 내 벗기니까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게 참 무슨 운명의 장난이다. 내가 이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 원수 같은 소리를 만나가지고 가난한 시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점
우리 매산학교도 선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선배님하고 친하게 됐고 그랬는데 그걸로 끝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거 내가 왜 됐더냐 하면 이 필사한 것을 우리 친구들한테 자랑을 해요. 야, 니들 읽어봐. 야, 니 소월 아냐? 니 소월 진달래꽃 알아? 몰라. 야, 이 바보들아 읽어봐. 그것이 막 해갖고 국어 선생한테까지 귀에 들어갑니다. 국어 선생. 어? 네. 내 백긴 가져와봐. 야, 정춘아, 니는 이미 시인이다. 이 원수 같은 국어 선생이야. 또 왜 나를 그리 꼬셔? 내가 이 양반, 나 신세 초진 사람이야. 내가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닌데, 공부를 해서 좀 다른 거 해라. 공무원 시험을 보다 해야 건데, 이 양반이 한 수 더 떠서, 네 시인이야. 너는 분명히 시인이 될 거야. 너는 이미 시에 병이 걸린 놈이다. 허허! 근데 시병은 끝끝내 아편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편이란 거 그런구나. 그런데 다음에 내가 그때는 옳지, 이제 나도 시인이 돼야겠다. 근데 그때 그 소점에 갔을 때에 공교롭게 그 국어 선생한테 뵀더니 극찬을 하고 다음 이제는 이 선생이 나한테 모든 책을 다 빌려주겠다. 먼저 괴테를 읽어라. 이광수를 읽어라. 네 필요한 시집은 내가 다 빌려줄게. 그 대신 필사를 해와서 나한테 검사 맡아라. 이 원수 같은 국어 선생을 만나요. 아이고, 다른 공부를 해야 할 건데.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월급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책을 다 사기 시작합니다. 원류문화사 세계문학전집이라다. 50년대 시인들, 소설가들. 50년대, 60년대 소설가들이 참 굉장했어요. 그분들이 공로가 큽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순천에 고서점이 2군데 있었습니다. 그 이제 전부 내가 아지트입니다. 아지트. 이게 수학 공부나 하고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게 완전히 책에 빠져가지고 시 쓰기에, 시 읽기에, 소설이나 있고 다음에 커서 묘한 또 수준 높은 책을 읽어가고 혼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에 중학교를 그렇게 졸업하고 또 주경야독과 형설지공 길을 또 가는데 고등학교까지 야간부를 가게 돼요. 야, 근데 그건 참 힘들대요. 정말 힘들대요. 정말 지겹더라고. 야간학교, 말이 야간학교지.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신문 배달을 그만두고 서점 점원으로 갑니다. 아까 그 서점에서 빌렸댔던 거. 그분이 나 주일학교 판사니까, 나 선배님 신문 배달 안 되고 자리 있으면 나 좀 불러줘요. 나 몇 달 기다려봐 해서 다음에 서점 점원이 됩니다. 얼마나 내가 기다렸던 나한테는 정말로 제자리를 찾았다. 그래서 그 서점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야흐로 공부깨나 흔애들을 만납니다. 그 유명한 김승옥이도 거기서 만납니다. 김승옥이는 나하고 동갑나이고, 나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아주 친해집니다. 김승옥이는 춘천에서도 유명했고, 그런 사람인데, 그게 이제 다음 인연이 또 이어집니다. 다음 날. 그래서 이 김승옥이라고 공부 잘한 또, 그 서정인이라는 사상계로 대비한 후송을 뿜는 유명한 소설가, 김승옥 못지않는 그런 선배 또 서정인이라는 형을 보고 공부 많이 해, 공부해, 고생만 하지 마. 너 고생한 대가를 찾아야 돼. 그런 그 서정인 형님인데. 그래서 그런 형들을 많이 만났고, 정채봉이 같은 깨단 후배들,
그런 데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영향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학원 잡지에 시가 많이 나와요. 근데 나는 내도 어지간히 시에 미친 사람인데 도저히 학원 잡지에 투고해도 한 편도 안 실려요. 이거 참 다른 사람들은 다 실렸는데 뭐 20개 나보다 못한 애들도 막 시하신데 왜 나는 안 실리는가?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습작에 많이 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실황교회 빨리 대변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결과론인데 이제 어느 날 잠이 드는데 그 역시 마부 아들은 분명합니다. 마부 자식 몸에서 망아지 냄새가 난다 정도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서 제가 항상 아버지가 언제 들어오시나 말방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때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편의 시를 떴습니다. 꿈속에서요. 꿈속에서 생각했던 걸 시를 써봤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시인 정지용은 빈밭에 밤바람 소리로 말을 살리고 나무함도 추울 것도 없는 40몇 호라비는 말구르마를 끌고 구례장나를 돌아와선 오두막에 딸린 마구간을 들때면 나는 조랑말이 차디찬 말방울 소리에 귀가 시려서 잠 못 이룬 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면 그 차가운 겨울밤에 들어오는 말방울 소리야 우리 아버지야 하면서 그 고단했던 아버지의 표정 말방울 소리가 그래서 정말 귀가 시리도록 잠을 못 자. 막 괜히 이유 없이 고통스럽고 뭐 그러한 밤을 제가 시로 쓴 것이고 그래서 어느 날 또 이제 역시 또 우리 어머니하고도 한바탕 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싸웠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잘못했다. 한번 크게 싸웠습니다. 근데 왜 내가 잘못을 깨우쳤는가? 제가 우연하게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인데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불교 신자인 것 같아. 근데 그 집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대판 싸우고 그 집에 가서 좀 있었는데 야, 나 우리 엄마 이랬었는데 나 서울로 가버리란다. 학교 다니기 싫고 야, 야간부 다냐고 뭐 하거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임마 너는 장차 시인 되려면 돼. 야, 막 그런 고통을 겪어야지 시인이 되지. 어머니 아버지가 그 교육을 잘했던 모양. 근데 그 집에 책이 많아요. 책이 많아. 근데 널브러져 있는 책을 내가 우연히 하나 봅니다. 그 얄팍한 책입니다. 제목도 못 보고 우연히 그걸 보게 되는 책이 저희 8만 대장경 중에 하나인 부모은중경이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은 석가가 가섭을 들이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섭아, 저 보이는 사람의 뼈가 뼈무더기를 보이느냐? 이 어떤 뼈는 검고 어떤 뼈는 하얀고 그러니까 몰랐습니다. 이놈아, 저 검게 보이는 뼈는 여자의 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느냐? 모릅니다. 네 어머니가 네 뱃속에서 피를 서말 몇 대를 빨아먹었다. 네 엄마 문 밖에 나와서 네가 젖을 석서 몇 마리를 빨아먹었다. 그 여자 뼈가 성성하겠느냐. 그래서 같은 날 같이 죽어도 여자 아빠는 저렇게 빨리 썩어서 검게 보여. 그래도 가장 큰 불효가 죄가 불효다. 그걸 내가 있고 저 생모까지도 정말 그때나 여성성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죠. 여성 생태학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런데 그러고 이제 시간이 너무 첩보에 한도 끝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음에 한번 불러주면 또 연장하고 그만해라니까 그만하고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 제가 장사익 선생님 전화 왔어요. 알겠습니다. 제 죽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장사이기가 그 노래로 했는데 그 노래를 들려주고 들른 걸로 마감합시다. 그 하나 들려주세요. 네, 장사익 선생님 전화 왔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들 진솔한 체험, 어릴 때 그 2년 시절에 그 체험이 하늘에 가 있어서 선생님은 아주 좋은 시를 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사에게 그 여행이라는 노래는 선생님의 죽편시에 나오는 시입니다. 배고픈 자식이 고향을 떠난다. 아가 이 애비 말 잊지 말아라. 가서 배불리 먹고 정부쳐 사는 것이 고향이란다. 여기서부터 우리 저기 그 서정철 선생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의 노래를 끝으로 우리 독서 콘서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청담동 성당 콘서트는 2월 20일 배일동 명천입니다.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판소리 이수자 진민구 고수와 판소리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